헬멧이 도로 위를 굴러갔습니다. 재벌회장 강태준은 자기 차에 치인 청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쓰러진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토록 닮을 수가.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그에게서 보였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넘기기엔 가슴 깊은 곳이 너무 세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꼭 만나야 했던 운명일까요? 장태준 회장과 청년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56세의 재벌회장 강태준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청년을 업은 채 힘겹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사고 여파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황급히 들것을 끌고 왔지만 태준은 청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이름은 윤민재, 28살의 배달기사였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의사가 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태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라고 해야 할지, 가해자라고 해야 할지 그 어떤 대답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의료진이 민재를 들것으로 옮겼고 태준의 손에서 민재의 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민재의 상처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청년의 상처에서 묻은 피 얼룩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묻어나왔습니다. 옷에서는 사고 현장의 긴장감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자신의 심장을 쥐어짜는 이 감정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민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헬멧이 벗겨지며 드러난 그 얼굴, 상처투성이인 상태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던 이목구비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거울 속에서 보던 자신의 얼굴과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눈매, 곱게 뻗은 콧날, 턱선의 각도까지 그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이 모습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라고 태준은 속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고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조여왔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사고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차선을 변경하던 순간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민재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쓰러진 청년을 안고 달려오는 동안 태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태준은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재벌회장으로서 숱한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처음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수천억 원이 오갈 때도 이렇게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받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조이지는 않았습니다.
태주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옆을 지나가며 흘끔 쳐다보았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새벽, 이 응급실에서 강태주는 그냥 한 명이 늙은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성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 청년 앞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무력했습니다. 문득 28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사랑 윤서정의 얼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눈물,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별을 맞았던 그날의 혼란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민재의 얼굴과 서정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불빛이 태준의 얼굴 위로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무엇을 비는 것인지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 문 너머에서 청년이 살아 돌아오기를, 그래서 자신에게 이 이상한 감정의 정체를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 소리와 의료진의 발걸음이 뒤섞여 흘렀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 청년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저 청년이 정말로 자신과 관계가 있다면 그때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났고 청년은 쓰러졌고 지금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28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곧 무덤에서 솟아오르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주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사고 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 수술실 안에 있는 청년이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태주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강태준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지만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받이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수술실 방향만 바라보았고 눈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인가 커피를 권했지만 태주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실 한쪽 벽에 걸린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태준 태경그룹 회장이 이번 주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강 회장은 국내 재계 서열 5위의 거물로서 지난 30년간 그룹 매출을 20배 이상 성장시킨 경영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태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카리스마 있는 눈빛,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이끄는 위풍당당한 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는 태주는 그 화면 속 인물과 전혀 달랐습니다. 구겨진 양복, 얼룩이 마르며 거무튀튀하게 변한 셔츠, 초췌한 얼굴과 풀린 머리카락이 재벌 회장의 권위를 온데간데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힐끗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건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화면 속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연기해온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경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재벌 회장, 그 모든 타이틀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청년 앞에서 자신은 그저 무력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새 손을 씻지 못했습니다. 아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손에 묻은 피 묻은 얼룩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흔적을 씻어내면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왔고 마른 자국이 송금 사이에 까맣게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혹시라도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차마 그 뒤를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담당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태주는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희미한 의심이 드디어 구체적인 문장으로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태주는 그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재의 나이가 28이라는 것을 밤새 곱씹었습니다. 28년 전이면 1997년 그 해는 태준이 첫사랑 윤서정과 갑작스럽게 헤어진 해였습니다. 정확히는 서정이 갑자기 사라진 해였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세상에서 증발하듯 서정은 태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태준은 28살, 서정은 27살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태준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정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서정은 연락을 끊었고 집을 옮겼고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태준이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준은 서정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그 상처를 아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서정이 임신 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태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서정이 아이를 가진 상태로 사라진 것이었다면, 만약 그 아이가 지금 28살이 되어 저 수술실 안에 누워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28년 동안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것이 됩니다. 그 생각이 태준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태준은 다시 부정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얼굴이 닮은 것은 그냥 착각이라고,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맴돌고 또 맴돌았고 태주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분주해졌고 어디선가 커피 향이 흘러왔습니다.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었지만 태준에게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만 그 벽 안에 갇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주는 과거의 선택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을 더 찾아보지 않은 것, 집안의 반대에 끝까지 맞서지 않은 것, 서정이 떠났다고 너무 쉽게 단정 지은 것, 그 모든 것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집요하게 찾았더라면, 만약 그때 서정의 사라짐에 의문을 품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28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태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고 태주는 숨을 멈춘 채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살았으니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밤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태주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졌고 민재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태준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태주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운명은 그 밤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간을 몇 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태주는 혼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았겠지만 그날은 일부러 기사에게 휴무를 주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지내는 것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 보고, 결제, 인터뷰, 하루 종일 누군가와 마주하고 대화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던 태주는 단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심의 야경 사이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주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이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벌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지 15년 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주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불행했습니다.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의무적으로 결혼했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둘 다 알면서도 체면을 위해 10년을 버텼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태준도 사랑 없는 결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깔끔하게 이혼했고 그 후로 태준은 줄곧 혼자였습니다. 가끔 밤이면 윤서정이 떠올랐습니다. 28년 전에 사라진 첫사랑,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여자, 그 이후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정이 왜 떠났는지 끝내 알지 못했고 그 미스터리는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은 매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문득 서정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했지만 찾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심야 시간이라 음식 배달 주문이 몰리는 때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배달 가방을 등에 짊어진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며 질주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달리는데 자신은 심심풀이로 드라이브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시각 윤민재도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주문은 계속 밀려왔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다음 달 월세를 생각하면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했습니다. 헬멧 안에서 땀이 흘렀지만 민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어머니 윤서정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세탁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가게 운영은 거의 민재가 도맡아 했고 부족한 생활비는 배달로 메웠습니다. 28살의 청년이 지기에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민재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웃어준 어머니,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민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멈춰야 할지, 밀고 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배달 시간은 촉박했고 여기서 신호를 기다리면 고객 불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 이 도로를 달렸고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의 차량이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고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차체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이 핸들을 꺾는 순간 민재의 오토바이가 바로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충돌음, 그리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불꽃이 튀는 광경이 태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재의 몸이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고 배달 가방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음식들이 도로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의 헬멧이 충격으로 벗겨져 도로 위를 굴러갔습니다. 헬멧의 끈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헬멧이 두세 바퀴 구르다가 멈췄고 민재는 보호 장비 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은 아스팔트 위에 민재가 쓰러져 있었고 그 광경은 태준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태준은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달렸습니다. 쓰러진 청년에게 가까이 갔을 때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태준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코, 각진 턱선, 그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고보다 그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태준은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죄책감과는 다른 무언가, 책임감과도 다른 무언가, 본능적인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태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각해 보였고 청년의 안색이 빠르게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준은 민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양복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몸을 차 뒷좌석에 눕히고 급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 10분 거리. 태준은 빨간 신호도 무시하며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청년이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태준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 차려, 눈 뜨고 있어, 거의 다 왔어. 태준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고 가해자로서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닮은 얼굴 때문일까요? 아니면 28년 전에 놓쳐버린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본능일까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태준은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민재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우연이, 닮은 얼굴이라는 의문이, 28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로 얽히며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풀기 위해 태준은 밤새 응급실 앞을 지켰습니다. 운명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민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이름으로 1인실을 잡았고 치료비 일체를 선결제했습니다. 병원 행정직원이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태준은 얼마든 상관없다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 청년이 무사히 깨어나기를, 그래서 자신의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뜬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민재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병실, 낯선 침대,
그리고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있는 낯선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제 휴대폰 어디 있어요? 민재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다급했습니다. 태주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니? 왜 연락이 안 됐어?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조금 다쳤는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태주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적잖이 다쳤고 수술까지 받았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청년의 모습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민재는 괜찮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민재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고 가해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도와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태준은 결국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데려왔고요. 민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무언가와 부딪혔던 것,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던 것, 그 이후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사고 상대방이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예상외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담 갖지 말라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낸 겁니다. 당연히 제 책임이에요. 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고는 제 잘못이 더 큽니다. 신호 무시하고 끼어든 건 저니까요. 남한테 신세지는 거 싫어합니다. 태주는 그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한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저랬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고 빚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성격이 지금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주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재는 의아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걸 묻는 건지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답 못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28비요. 태주는 그 대답을 듣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8, 28살, 28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표정 관리에 능숙한 태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얼굴에 동요가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그런 태준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태준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태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캐물었다가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 서정과 헤어졌습니다. 그때 서정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서정이 임신 중이었다면 아이는 1997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28살이 됩니다. 민재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남남인지 어느 쪽이든 답을 알아야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민재의 전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다시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태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내일 퇴원할 수 있대. 병원비 걱정하지 마. 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나 혼자 아니잖아. 엄마 있잖아. 태준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청년에게 어머니가 전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청년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아버지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저 청년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일까요? 태준은 복도 끝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도로에는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태준에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 자신 사이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태준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앞을 서성이며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더라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태준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병원 로비로 내려가 비서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일정이 3개나 취소됐습니다. 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평소에 태준이라면 일정 취소에 대해 한마디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현수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40분 뒤 박현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태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룩진 양복, 헝클어진 머리, 그 모습은 평소 완벽하게 절제된 재벌 회장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현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태준은 현수를 데리고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태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사람을 조사해야 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흔적 없이. 현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태준의 비서로 일하면서 숱한 비밀 업무를 처리해왔지만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준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를 조사하면 됩니까?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윤민재라는 청년 28살 배달 일을 해.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까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관계, 출생 기록, 어머니 정보, 아버지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최대한 상세하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 3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준은 현수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태준은 자신이 방금 무슨 선택을 했는지 곱씹었습니다. 타인의 신상을 몰래 조사하는 것,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윤리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준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고, 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가 의심을 사면 곤란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이 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야. 확인만 하고 끝내면 돼.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민재가 자신의 아들로 밝혀진다면 확인만 하고 끝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28년간 존재도 몰랐던 아들, 자신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란 청년,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자신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준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재의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으로 민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 옆모습이 다시 한번 태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서자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아직 이 중년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문병 온 척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라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빈손인 것이 어색했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때요? 민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태준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을 열었습니다. 배달 일이 힘들지 않아요? 밤에도 일하고. 민재는 태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업을 걱정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돈 벌려면 해야 하니까요. 태주는 그 대답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28살 청년이 밤늦게까지 목숨 걸고 배달을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 같았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자신이라면 민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전부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세요?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태주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질문이 불쾌했는지 아니면 대답하기 싫은 건지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적당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괜히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또 올게요. 민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선 순간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 병원비를 내고 자꾸 찾아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면 누구라도 경계할 것입니다. 태주는 병원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태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 재벌 회장으로서의 지위, 사회적 명성,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언론은 들끓을 것이고 회사에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태주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조사를 지시한 순간 진실을 향한 문은 열렸습니다.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이야, 28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그날 밤 태주는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정의 얼굴, 서정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정이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서정을 사라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 질문이 태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비서 박현수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태준은 호텔 방에서 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태준은 그 봉투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었지만 선뜻 열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알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현수가 먼저 핵심을 보고했습니다. 윤민재,
1997년 5월 12일 출생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윤서정, 현재 55세로 서울 외곽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서정. 그 이름이 태준의 귀에 박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전 사라진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그 나이, 그 시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서정의 현재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정은 28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빛나던 눈빛은 지쳐 있었고 팽팽하던 피부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의 윤곽, 입술의 모양, 그 특유의 분위기는 여전히 서정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현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미혼모로 출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미혼모, 아버지 미상, 1997년 출생, 그리고 어머니는 윤서정.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의 확실하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상황 증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서정의 주소를 알려줘요. 현수는 주소를 적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려서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세탁소 간판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정 세탁소. 그 간판을 보는 순간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세탁물을 정리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서정일까요? 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고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정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과 같은 얼굴, 세월에 지친 눈빛, 그러나 분명히 28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 씨. 서정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반응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서정은 자신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8년 전에 도망쳤고 지금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정 씨. 서정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옷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무엇을 알고 온 것인지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서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재,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탁소 안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태준은 그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이도 맞고 시기도 맞아요. 그 아이 얼굴을 봤어요. 나랑 똑같이 생겼더군요. 서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발 그냥 돌아가요. 태주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 그때 사라졌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28년 동안 난 이유도 모른 채 살았어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과거 일이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민재는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예요. 제발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요. 서정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태주는 그 애원 속에서 역설적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정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이 민재와 관련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세탁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섰습니다. 어깨에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세탁소 안에 있는 태준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상황을 파악하더니 분노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자 민재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민재는 태준을 향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울게 만들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노려보는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니를 지키려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세요. 민재의 말이 태준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서정이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됐어. 괜찮아.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태준을 노려보며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준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모습, 28년 동안 둘만의 세계에서 의지하며 살아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은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은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골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준은 완전히 거부당했습니다. 서정에게도 민재에게도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태준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정의 필사적인 부정이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왜 서정은 이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걸까요? 28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준은 그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서정이 왜 사라졌는지, 누가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태준은 다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8년 전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요. 윤서정이 왜 사라졌는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요.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숨겨진 과거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태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일 것입니다. 일주일 뒤 박현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태준은 자택 서재에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 28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말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수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서, 당시 작성된 각서,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과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1996년 12월 태준의 어머니 명의로 윤서정의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5천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서정이 아버지에게 돈을 보낸 것일까요? 태준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각서가 나왔습니다. 낡은 종이에 손으로 쓴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윤춘호는 딸 윤서정이 강태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정 아버지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정의 아버지가 돈을 받고 딸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돈을 주고 서정을 내쫓은 것입니다. 태준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8년 동안 서정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정은 버린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서정의 병원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996년 11월 서정은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임신 6주 확인이라는 진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정, 강태준 집안의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거절당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은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태준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정은 아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태준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진술서였습니다. 당시 강씨 집안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진술이었습니다. 1996년 겨울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도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 여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사모님께서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정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정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딸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정은 사면초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집안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아버지마저 돈에 눈이 멀어 등을 돌렸으니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서류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 당시 태경그룹 회장이었던 강진수의 서명이 각서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와서 따질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8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것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서정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변심했다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서정이 쫓겨난 것이었고 강제로 입을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의 아버지, 그 남자의 비겁함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정의 아버지 윤춘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빚에 쪼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5천만 원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딸의 행복보다 당장에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난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태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정의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까요? 그러나 진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서정이 사라졌을 때 더 찾아보지 않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에 끝까지 맞서지 않은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친자 검사,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상황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태주는 문득 사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민재가 수술을 받을 때 체열을 했을 것입니다. 그 혈액 샘플이 아직 병원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현수를 불렀습니다. 사고 당시 민재의 혈액 샘플이 병원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친자 검사를 의뢰해요. 내 혈액과 비교해서.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태주는 다시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고 서정은 과거를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수가 보고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보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는 서재에 앉아 과거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서정과 함께 찍은 사진, 둘이 손잡고 웃던 모습,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태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확정될 것입니다.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8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민재와 서정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온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자신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28년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윤민재 씨가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태준의 손에서 결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알려준 병원은 첫 번째 사고 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대충 세우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정은 응급실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고 발이 멈췄습니다. 서정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퍼졌고 그 소리가 태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당신이 나타난 뒤로 민재가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정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고도 태준과 관련이 있었고 이번 사고도 어쩌면 태준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찾아가서 서정을 만난 뒤 민재는 더욱 무리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낯선 남자의 개입을 막기 위해 말입니다. 서정이 일어서며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사라져요. 당신이 우리 삶에 끼어들면 안 돼요. 28년 동안 잘 살았어요. 당신 없이도 민재를 키웠어요. 이제 와서 왜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서정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민재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8년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권리가 있을까요? 서정의 말처럼 둘은 태준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힘들었겠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윤민재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서정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어머니예요. 민재가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두부 외상이 심각합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머리 내부의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고 태준이 황급히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서정은 태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태준의 팔에 기댄 채 오열했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안 돼, 안 돼. 태준은 서정을 부축한 채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손상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이 성공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처음 민재를 병원에 데려왔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외상이었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머리였습니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도 예전의 민재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서정이 갑자기 태준이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예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태준은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무슨 수술이든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서정은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거부해야 하는데, 밀어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서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태준과 서정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8년의 세월이 벽처럼 서 있었고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둘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재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하나만은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정은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태주는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 씨,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서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정 씨를 쫓아냈다는 것, 서정 씨 아버지가 돈을 받고 각서를 썼다는 것 다 알아요. 서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요? 지금 와서 그걸 알면 뭐가 달라져요?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알아봤자 무엇이 달라질까요? 서정이 겪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재가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태준이 아무리 사과해도 28년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태준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돼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죠. 그래. 당신 잘못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28년 동안 혼자 민재를 키웠어요. 새벽 3시에 열나는 아이 안고 응급실 뛰어다녔어요. 밥 굶어가며 학원비 냈어요. 아빠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8년 동안 서정이 홀로 감당한 무게를 태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회장이라는 지위도 수천억 원의 재산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손상 부위를 잡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정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도 두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회복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재가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민재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서정은 면회를 기다렸습니다. 태주는 복도 한쪽에 서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오면서 급하게 챙긴 서류, 봉투에서 빠진 것이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태주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재가 깨어난 뒤에 봐야 할까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99.9% 친자 일치였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렸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검사로 증명된 진실이었습니다. 태준은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을 나눈 아들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태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준은 검사 결과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99.9%.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민재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아들, 아버지 없이 힘겹게 자란 아들, 지금 저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는 청년이 자신의 핏줄을 나눈 아들이었습니다. 태준은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태준은 회복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정이 민재의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민재,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서정, 두 사람의 모습이 태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8년 동안 저 두 사람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서로만 의지하며 버텨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지는 관계였습니다. 태준에게는 그 28년이 없었습니다. 민재의 첫걸음도, 첫 말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그 어떤 순간에도 태준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민재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태준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정이 민재의 깨어남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도, 민재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엄마라고 불렀다는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태준은 병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민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정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서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서정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태준은 서정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상태는 어때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했어요. 태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상 위로 바람이 지나갔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봤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내 아들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서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서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태준은 서정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민재를 받아줘요. 아버지로서 민재 곁에 있어줘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정은 태준에게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민재의 삶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재를 받아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 진짜 잃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민재를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이제 55살이에요.
허리도 안 좋고 돈도 없어요. 민재는 나 때문에 위험한 배달 일을 해요. 내가 아프면 민재가 더 무리해요. 이러다가 정말로 민재를 잃을 것 같아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민재를 지킬 수 있잖아요. 돈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민재가 더 이상 위험한 일 안 해도 되게 해줄 수 있잖아요. 태주는 서정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정은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28년간 홀로 키운 아들을 태준에게 맡기고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결단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러날게요. 민재 삶에서 사라질게요. 민재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비켜줄게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서정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에게 서정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민재는 서정 씨 없이 못 살아요. 서정 씨가 사라지면 민재는 무너져요. 태주는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잡는 손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세탁소 일과 고된 삶이 그 손에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을 거예요. 민재도 서정 씨도 둘 다 책임질 거예요. 서정은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못한 것, 이제부터 할 거예요. 민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서정 씨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가 뒤에서 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와 태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 들었어. 서정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재야, 너 병실에서 안정해야 한다고 했잖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요. 내가 배달 일하는 것도 엄마가 허리 아픈 것도 다 내 탓이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사라지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재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경계심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확실해.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어쩌면 기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28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거 당연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줄게.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를 지켜줄 수 있다면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하게 받을게요. 서정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상 위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가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민재와 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셋이 함께 가자. 아무도 뒤에 남지 않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준의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책임지기로 28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은 시간을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태준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퇴원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2번의 큰 사고를 겪었지만 젊은 나이가 힘이 되었는지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격한 운동이나 위험한 일은 삼가라고 신신당부했고 민재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태준이 강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2번째 사고 이후 민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다치면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정의 세탁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서정이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이 직원을 2명 고용해 주었고 서정은 가게 관리만 하면 됐습니다. 처음에 서정은 거절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재가 설득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안심이 된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서정은 받아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어색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라고 부르기에는 28년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태준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재가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정은 음식만 권했고 민재는 고개만 끄덕였고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태준은 회사 일정 일부를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책임감에 짓눌려 개인적인 삶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재와 서정을 알게 된 뒤 태준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56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임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밤낮 없이 일하던 사람이 요즘은 저녁 약속을 잡는다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정은 먼저 집에 들어갔고 민재와 태준 둘만 남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이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28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태주는 멈춰섰습니다. 민재도 따라 멈췄습니다. 태주는 민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잘못 아닌 건 아니야. 더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안 했어. 서정 씨가 왜 사라졌는지 의문을 품었어야 했는데 그냥 넘겼어. 그게 내 잘못이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야.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알아가고 싶어서야.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알고 싶어. 28년 동안 못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알고 싶어.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뭐가?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아직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자. 시간은 많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문을 열기 전에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민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태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재가 서정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정이 웃으며 민재에게 무언가 말했고 민재도 웃었습니다. 그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태준에게는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28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도 남아있고 어색함도 남아있습니다. 서정은 아직 태준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민재는 아직 태준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위만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옆을 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서정의 집이 비쳤습니다. 작은 세탁소와 낡은 주택,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시작,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평범한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태준이 56년 동안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태준이 차를 비추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고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평생 지행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고요. 오늘 사연 속 태주는 28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다 바쳐 책임지기로 했죠.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고 난 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